최 기자, 30대 여성이 모텔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7일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실마리가 조금 풀려서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7일에 익산의 한 모텔에서 35세 여성이 추락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상황을 보고 나서 유력한 용의자로 모텔에 함께 있었던 전 남자친구를 지목을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요? 예, 그렇습니다. 전 남자친구. 이미 여성이 추락했을 때 전 남자친구는 도주한 이후였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서 신병을 확보했고요. 확보한 이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가 샤워하고 나왔더니 이 여성이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뛰어내리더라. 예. 그래서 나는 그냥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와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 여성이 스스로 자기 의지에 따라 떨어졌다? 그렇죠. 이제 스스로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경찰 입장에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주변을 탐문하고 수사를 했는데 3개월 동안 근거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둘 사이에 이제 한때 연인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였고 계속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집에 찾아오고 연락을 하고 그런 어떤 스토킹하는 어떤 행태까지 보였던 상황으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경찰이 또 뭘 했냐면요. 국과수하고 같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떨어진 그 층수, 모텔이 6층에서 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4층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5층입니다. 이 여기서 떨어진 그 위치와 이 추락한 장소의 어떤 이 여성의 자세, 그리고 이 떨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떨어졌을지 이 각도나 이 13m 정도 되는데 이 높이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누가 밀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이런 부분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경찰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 여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피하려다가 더 이상은 피할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떨어진 그런 과정에 사망까지 하게 된 그런 사건으로 보고 이 남성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좀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 3개월 정도 했다고 최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좀 얘기를 직접 좀 들어보고요. 이어가겠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서 도망을 하려다가 추락한 걸로 그래서 감금치사가 되죠. 나는 이제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감금치사가 된 거고 부검 결과라든지 시뮬레이션 같은 거 그런 것을 국가수에다가 다 해봤어요. 밀어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총 감금 시간이 6시간이에요. 감금을 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었어요. 위협도 하고 여자가 최후의 방법으로 도망할 길이 베란다밖에 없었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나 출입문으로 나오면 되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란다 속으로 피신을 해서 숨어 있는데 여자가 말해 어딨냐 하면서 이제 막 잡으려고 키우면서 그렇게 해서 특수 감금치사가 인정이 되거든요. 두리뭉실하게 지가 위협했으니까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사건을 종합해 보면은 전 남자친구가 흉기로 협박하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려다가 떨어진 것처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건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왜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안 가고 저 샤워를 하는 동안에 창문 쪽으로 넘어갔다고 지금 가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창문을 넘어갈 정도의 시간이라든지 그 가해자와 격리된 상태였다면 그 시간과 환경을 이용을 해서 출입문 쪽으로 가서 외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지금 이제 경찰 설명으로는 아마 그 방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쪽으로 경찰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의문점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의 의문점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감금해놓고 칼로 이제 이렇게 위협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다는데 오랫동안 사귀어오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여자가 이미 이 남성의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만나자고 한다고 갔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주는 대목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계속해서 여성을 스토킹을 했다는 거거든요. 스토킹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나간 게 아니라 위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스토킹 위협을 가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간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국회의 그 직무
유기를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스토킹 방지법을 도입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논의가 많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도 스토킹 방지법이 4건이나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저 가해 남성이 이 여성을 스토킹 못하게 막아줬으면 과연 이 여성이 저 모텔까지 불려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더 확대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걸로 이 남성에게 어떤 죄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일단은 뭐 위협하고 뭐 흉기를 휘두르면서 감금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감금이 아니고 이제 그런 흉기랄지 여러 명이 하는 경우 이제 특수자가 앞에 붙거든요. 특수 감금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특수 감금 치사예요. 이게 뭐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또 특히 뭐 헤어진 남녀 사이에서 계속 스토킹을 하죠. 그러면 여자 측에서는 그 정신적 아니면 사실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면 내가 이제까지 괴롭힘을 당했던 스토킹을 또 해봐야 될 수 있겠구나. 한 번 만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만났는데 제가 볼 때는 모텔에서 처음에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할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모텔 들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근데 모텔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출입문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안에서도 계속 여자분이 계속 이제 반항을 하고 아마 저는 제가 추측건데 그 안에서 뭐 성관계를 좀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남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샤워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없어서 찾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샤워 문을 다 잠궈놓고 샤워할 때 문을 열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출입문을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베란다에 숨어 있었는데 남자가 나와서 이제 찾는 거죠. 찾다 보니까 거기서 매달려 있다가 결국 자신이 또 거기서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달려 있다가 놓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남자친구가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 사건을 보면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 남성이 무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모텔 7층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40대 여성의 그 남성, 애인이었던, 연인이었던 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남성이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다투기만 했는데 스스로 창문턱에 올라가더니 그렇게 됐다. 그 전에 뭐 내가 얼굴을 때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가 창밖으로 떨어뜨리거나 하진 않았다. 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남성이 똑같이 초반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1월에 사건 당시에는 나와 보니까 매달렸다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왔다 집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경찰이 여러 군데 주변인들 탐문을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한 3개월 만에 인정을 한 게 내가 위협을 하니까 겁먹고 떨어졌다. 여기까지 지금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 이게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조금 전에 이게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구속으로 신병 확보가 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더 추가 조사를 해서 실제로 여성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어떤 뭐 꼭 밀었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무슨 그 직접적인 어떤 뭔가 뭐 물리적으로든 뭐든 직접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아직 배제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더 수사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지금 특수감금치사가 확정된 혐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저번 사건처럼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안 되는 거죠. 꼼꼼하게 좀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저번 사건과 이번 사건의 차이가요. 어떠한 혐의로 기소를 했는지입니다. 저번 사건에서는 살인의 혐의로 기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의 혐의, 다시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밀거나 한 것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에 경찰은 어떻게 했냐면 추락 당시에 시뮬레이션, 부검 모든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즉슨 이것이 과연 밀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위협 때문에 감금당해 있다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두려움에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극단 선택은 아니죠. 그러니까 피하려다가 이러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사의 결과에 따르면 시뮬레이션 부검에 따랐을 때는 밀었다기보다는 이 사람으로부터 위험을 피하려다가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봤기 때문에 감금치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과 이번 건이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그 혐의를 어떤 것으로 기소했는지가 다르고요. 감금치사로 기소했을 때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든지 아니면 무혐의가 나오기에는 지난 사건과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금 기자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봤을 때에는 무죄라든지 증거 불충분이 나오기에는 지난 것보다는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보겠습니다.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샤워 문을 다 잠궈놓고 샤워할 때 문을 열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출입문을 갈 수 없었고 그래서 베란다에 숨어 있었는데 남자가 나와서 이제 찾는 거죠. 찾다 보니까 거기서 매달려 있다가 결국 자신이 또 거기서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괴롭힘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매달려 있다가 놓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남자친구가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 사건을 보면 아주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 남성이 무죄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끝까지 자기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모텔 7층에서 40대 여성이 추락해서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40대 여성의 그 남성, 애인이었던, 연인이었던 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남성이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다투기만 했는데 스스로 창문턱에 올라가더니 그렇게 됐다. 그 전에 뭐 내가 얼굴을 때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내가 창밖으로 떨어뜨리거나 하진 않았다. 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남성이 똑같이 초반에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1월에 사건 당시에는 나와 보니까 매달렸다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나는 그냥 왔다 집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데 경찰이 여러 군데 주변인들 탐문을 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하고 하니까 지금 이제 한 3개월 만에 인정을 한 게 내가 위협을 하니까 겁먹고 떨어졌다. 여기까지 지금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 이게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조금 전에 이게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구속으로 신병 확보가 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더 여기서 떨어진 그 위치와 이 떨어진 추락한 장소의 어떤 이 여성의 자세 그리고 이 떨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떨어졌을지 이 각도나 이 13m 정도 되는데 이 높이까지 다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누가 밀어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뭐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건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 이런 부분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경찰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 여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을 피하려다가 더 이상은 피할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떨어진 그런 과정에 사망까지 하게 된 그런 사건으로 보고 이 남성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좀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 3개월 정도 했다고 최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좀 얘기를 직접 좀 들어보고요. 이어가겠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서 도망을 하려다가 추락한 걸로 그래서 감금치사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유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감금치사가 된 거고 부검 결과라든지 시뮬레이션 같은 거 그런 것을 국가수에다가 다 해봤어요. 밀어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총 감금 시간이 6시간이에요. 감금을 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었어요. 유협도 하고 여자가 최후의 방법으로 도망할 길이 베란다밖에 없었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나 출입문으로 나오면 되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란다 쪽으로 피신을 해서 숨어 있는데 여자가 말해 어딨냐 하면서 이제 막 잡으려고 키우면서 그렇게 해서 특수 감금치사가 인정이 되거든요. 두리뭉실하게 지가 유협했으니까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사건을 종합해 보면은 근데 아직까지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서 저 가해 남성이 이 여성을 스토킹 못하게 막아줬으면 과연 이 여성이 저 모텔까지 불려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의 더 확대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걸로 이 남성에게 어떤 죄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일단은 뭐 유협하고 뭐 흉기를 휘두르면서 감금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감금이 아니고 이제 그런 흉기랄지 여러 명이 하는 경우 이제 특수자가 앞에 붙거든요. 특수 감금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특수 감금 치사예요. 이게 뭐 법정형은 징역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또 특히 뭐 헤어진 남녀 사이에서 계속 스토킹을 하죠. 그러면 여자 측에서는 그 정신적 아니면 사실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달콤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그렇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면 내가 이제까지 괴롭힘을 당했던 스토킹을 또 해봐야 될 수 있겠구나. 한 번 만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만났는데 제가 볼 때는 모텔에서 처음에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할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모텔 들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헤어지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고 근데 모텔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출입문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안에서도 계속 여자분이 계속 이제 반항을 하고 아마 저는 제가 추측건데 그 안에서 뭐 성관계를 좀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남자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샤워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없어서 찾아봤다는. 최 기자, 30대 여성이 모텔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7일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실마리가 조금 풀려서 저희가 오늘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7일에 익산의 한 모텔에서 35세 여성이 추락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상황을 보고 나서 유력한 용의자로 모텔에 함께 있었던 전 남자친구를 지목을 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요? 예, 그렇습니다. 전 남자친구. 이미 여성이 추락했을 때 전 남자친구는 도주한 이후였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서 신병을 확보했고요. 확보한 이후에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내가 샤워하고 나왔더니 이 여성이 창틀에 매달려 있다가 뛰어내리더라.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와는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죠. 이 여성이 뭐 실수든 스스로 자기 의지에 따라 떨어졌다? 그렇죠. 이제 스스로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경찰 입장에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의 주변을 탐문하고 수사를 했는데 3개월 동안 근거로 나왔던 것이 뭐냐면 둘 사이에 이제 뭐 한때 연인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태였고 계속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 집에 찾아오고 연락을 하고 그런 어떤 스토킹하는 어떤 행태까지 네. 보였던 상황으로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는 네. 과정에서 경찰이 또 뭘 했냐면요. 국과수하고 같이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 떨어진 그 층수, 모텔이 6층에서 떨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4층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5층입니다. 예. 남자친구가 흉기로 협박하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려다가 떨어진 것처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사건을 들었을 때 두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그 왜 출입문 쪽으로 도망을 안 가고 뭐 저 샤워를 하는 동안에 창문 쪽으로 넘어갔다고 지금 가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창문을 넘어갈 정도의 시간이라든지 그 가해자와 격리된 상태였다면 그 시간과 그 환경을 이용을 해서 출입문 쪽으로 가서 외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그걸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지금 이제 경찰 설명으로는 아마 그 방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쪽으로 경찰은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의문점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의 의문점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감금해놓고 뭐 칼로 이제 이렇게 위협도 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을 했다는데 오랫동안 사귀어오면서 헤어지려고 하는 걸로 봤을 때는 여자가 이미 이 남성의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만나자고 한다고 갔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주는 대목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가해 남성이 계속해서 여성을 스토킹을 했다는 거거든요. 스토킹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 저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 나간 게 아니라 위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저렇게 스토킹 위협을 가하니까 할 수 없이 나간 거거든요.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국회의 그 직무 유기를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스토킹 방지법을 도입하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논의가 많았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도 스토킹 방지법이 4건이나 발의가 됐거든요.